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자, 한미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죠. 이게 수면 아래서만 논의되던 핵 잠수함 협력이 드디어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정작 발표 후에는 이 핵 잠수함을 바라보는 한미의 시각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볼까요?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문 교수님, 미국이 우리나라 핵 잠수함 추진을 허용한 이유가 이 중국 견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은 중국을 부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중국 견제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목적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이 계획이 있죠. 첫째는 북한의 SLBM을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많은 유린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미군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죠.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전력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다목적이다.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합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을 건설할 때는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걸 네. 철저히 분석해서 북으로부터 올 때 뭐 주변으로 올 때 이런 걸 다 가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원한다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동안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동맹이고 동맹이 원하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참여할 땐 참여하고 그런 건 뭐 당연스러운 절차이니까 뭐 질문 자체가 좀 중국을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건 안 맞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 주변국의 위협이 어디로 올 거냐 여기에 대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동성도 충분하고 공격도 출중한 이런 핵잠수를 가질 때가 됐다는 건 다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저렇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이제 일련의 발언들, 중국 견제를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들을 내놔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추진에 중국은 물론 일본도 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希望韩国用好近水楼台的优势，当前中韩关系改善向好，这种态势来之不易，值得倍加珍惜。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아사히 신문은요.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 산케이 신문은 한미일이 핵 잠수함의 공동 개발과 운용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경주 교수님? 해군 전력이 타군 전력에 대해서 차별화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군 전력은 특히 원해에서 가능할 작전할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외교력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이에요, 사실은. 예. 수상함도 그렇고.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해에서 장기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전략적 레버리지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NPT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대리전 어떤 성격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해양이라는 공간이고요. 거기는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는 서해까지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해상에서 역할을 할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져올 전략적 균형의 변화 이거에 주목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한국에게 어떤 빼앗길 경우에 외교적으로 사실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파장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물꼬를 트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관심을 하나둘씩 갖기 시작해요. 물론 그 속에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지금부터 그 잠수함 내부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비밀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대로 지금 이제 잠수함이 하나 뜨게 될 텐데요. 보면은
이게 바로 2017년 한국 부산 해군 기지에도 입항한 적이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건호입니다. 자, 이게 외부는 많이 봤지만 사실 핵 추진 잠수함 내부를 본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럼 핵 추진 잠수함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임철균 연구원을 특별하게 모셨어요. 내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내부는 크게 네 군데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 쪽 공간에는 탐지 소나라든지 이런 탐지 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나 체계가 있고 그 밑에 어뢰를 장전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어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으로는 마스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트하고 이어진 부분에 지휘 통제실이 위치하고 거기에 식당이나 기타 침실이 위치하죠. 그렇군요. 그 마스트 뒤쪽으로 이제 발사관들이 위치합니다. 지금 화면에 SSGN 727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미시간호는 미국의 SSBN인 오하이오 클래스를 개량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LS 저 탄도탄 트라이던트 2 D5LE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저 22개의 발사관에 VPM이라는 차세대 수직 발사 체계를 집어넣고 한 개 발사관에 7발의 토마호크를 집어넣어서 네. 저 잠수함 한 척이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정밀 타격 역량을 부여한 거죠. 그 발사관의 뒷공간부터가 이제 원자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원자로가 위치하고 있고 원자로의 그 뒷공간으로 터빈이 위치하면서 가장 한미 쪽에 이제 추진 체계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여기 뒤에 중요한 원자로 구역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 원자로 구역과 기관실 사이에는 터빈과 냉각 체계가 존재하고요. 원자로의 하단 부분에는 이제 디젤 엔진 체계가 별도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그 원자로 구역이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로 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내부가 공개된 프랑스 핵 추진 잠수함 영상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평범한 기계실 같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울퉁불퉁한 두꺼운 좀 철판으로 감싸져 있고 이게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이게 설계된 일종의 또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이곳이 원래 그 잠수함을 전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로 용기라는 게 있던 곳인데 저렇게 두꺼운 강철로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고온의 열을 만들어내서 그 강철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구치 교수님, 저 내부에서 원자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원자로 원리는 함정용 원자로 원리나 지상에 있는 원자로 발전은 비슷해요. 그런데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배는 승조원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차폐 장치 철저히 만들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원리는 그 원자로에는 핵분열 시키잖아요. 핵분열 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네. 열이 발생하면 그 물을 이제 끓이는 거 328도까지 올리면은 아주 압력을 대야지 끓지 못하게 하고 그 물을 그대로 증기발생기라는 데 보내줘요. 저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증기발생기로. 예. 저기 물을 저기 고온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물이 끓지 않도록 가압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 증기발생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기발생기. 그럼 저기 나타나는 증기발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요. 엄청난 증기가 가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터빈 옆에 있는 발전기를 돌린다고. 네. 결국에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배가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디젤 잠수함은 이제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디젤 엔진 돌리기 때문에. 네. 근데 원자로는 공기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핵분열만 시켜요. 물속에서 뭐 연료도 탑재할 필요도 없고 수명이 어떤 배는 함 수명이 네. 닿을 때까지 연료를 교체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은 네. 무제한 작전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은밀성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압 터빈이 회전을 해서 그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되고 이게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터빈에서 나온 그 증기를 통해서 계속 냉각과 재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 이상 연료나 교체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라늄 농축도가 적은 원자로를 쓰면은 그
연료봉 교체 시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10년에서 되는데 20년. 미국 같이 고농축 우라늄을 쓰면 뭐 9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배 만들 때부터 투약할 때까지 연료봉을 교체 안 해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프랑스 해군 같은 경우는 르트리옹판급이나 아니면 슈프랭급 같은 경우는 저농축 우라늄 LEU 연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 미만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곳에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들은 HEU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해서 그 네. 농도가 97.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사용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근데 15년 단위로 창정비 주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설계 체제 내부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한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핵 잠수함을 향한 우리의 꿈이 사실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물 밑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인데 그 여정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숨겨진 30년의 도전, 대한민국 핵잠의 비밀 프로젝트인데 그 첫 시작에는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번영을 보장할 자신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면서 만약의 사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대비하라고 했던 이 사건. 이게 바로 그 북핵 1차 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북핵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952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원자 조사 에너지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시작인데 실제로 북핵에 대해서 진짜 엄중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1993년 1차 북핵 위기죠. 이제 1차 북핵 위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1968년 핵 비확산 그 조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당시에 1968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5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조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68년 7월 1일에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NPT 체제가 이제 출범된 계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대신에 상업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서명을 해서 NPT 체제에 이제 회원국이 됐고요. 북한은 좀 뒤늦게 소련의 공고를 받아서 1985년에 가입을 했는데 1993년에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지금 핵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하게 의지만 가동시키는 게 아니로 정책화하겠다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상박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따지고 보면 1992년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그 추출하는 양이 IAEA에서 발견한 것보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특별 사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1993년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3월에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훈련 하니까 잘 됐다. 요것을 계기로 해서 NPT 탈퇴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요걸 이제 매듭을 짓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거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국 1994년에 제네바 합의에 이르게 되죠.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은 경수로 제공해주고 중유 제공해주는 대신에 북한은 NPT 체제로 다시 돌아오게끔 이런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1차 북핵 위기가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외교문서 하나 저희가 흘러갔는데 외교문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오래 접촉해와서 아는데 이게 공작적 차원에서 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귀하가 얘기한 것처럼 미 행정부와 의회, 한국과 미국을 붙이려고 이간질하려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잘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북한이 이제 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문 교수님. 그렇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꾸준히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또 국제사회 생존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핵무기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네. 근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허용 안 한다고. 그래서 사선책으로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이라도 만들어서 결국엔 그들이 이제 SLBM 같은 거 만들어 우리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이게 잘 되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리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심해지는데 뭐 미국에서는 한때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폭격하겠다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뭐 반대하는 이런 논리도 있고 카터도 방문해서 뭐 중재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또 어려웠잖아요. IMF도 돈도 없고 그렇죠. 이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뭐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국가적 기술력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연구만 하자 이런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최고조 긴장 수위까지 다닿게 되자 청와대가 당시에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핵잠 비밀 프로젝트, 비닉 사업을 시작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죠? 죄송합니다. 비닉 사업 프로젝트는 당시에 우리 군이 처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1차 북핵 위기 때 우리 군의 초미의 관심사는 핵 WMD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을 전군을 현대화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차기 전차, 지금은 K2로 불리는 그 전차의 개발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은 F-14K가 도입이 논의가 됐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때 논의가 된 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20부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 3,000톤급,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을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이 루비급 정도 되는 핵 추진 잠수함 9척을 도입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480억 정도의 연구비가 국방부에서 ADD로 지원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당시 김영삼 정부는 당시가 이제 소련이 막 붕괴하고 페레스트로이카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신생 정부가 탄생해서 돈만 주면은 얼마든지 기밀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련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핵 추진 잠수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212 잠수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12 잠수함을 할 때 기존의 209급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었던 대우조선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현대조선이 이 사업을 따내면서 잠수함 기술진들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는 3,500톤급 디젤 중잠수함을 다시 기획했는데 그걸 다시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물꼬를 튼 게 바로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저렇게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시오 했던 그 비닉 사업이 왜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결국에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 한국은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핵연료를 달라고 하면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정권이 뭐든지 안정이 돼야 이걸 추진력이 있는데 그런 추진력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획은 뭐 잘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현을 못했죠. 실현을 못했다.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북한과 좀 잘 해보려고 이제 당근을 내밀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오려고 했지만 결국에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 절차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 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 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자, 이렇게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다시 결심을 해요. 두 번째 핵잠 비밀 프로젝트 362 사업을 실행하라라고 뜹니다. 이게 362 사업이라는 뭐 이름이 붙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36이라는 게. 당시 조영길 장관이 이 해군의 세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 예. 만들겠다는 계획을 2003년 6월 2일 날 노무현 대통령 보고한 날짜예요. 그래서 362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 6월 2일. 2003년 6월 2일 그래서 362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62 사업 단장 역할을 맡았어요. 문 교수님 단장이셨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컴팩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키 기술인데 그게 없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런 돈도 별로 준비 안 돼서 해군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에 핵연료가 들어가요. 우란. 핵연료는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 대원칙이 그래요. IAEA나 NPT 한미원자력협정의 대원칙은 우라늄은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뭐 강대국 5국만 빼놓고, 강대국 5개는 빼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도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굉장히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의 잠수함하고 원자로는 별도로 응용 연구를 계속한다. 네. 이런 방침으로 이제 내려앉았죠. 그 잠수함과 원자로는 나중에 응용 연구를 한다까지 하셨다는 거면은 이게 정확하게 당시 실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실제 사업은 이제 잠수함은 ROC를 검토했죠. 작전 요구 성능. 그래서 그때 당시엔 4,000톤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라는 게 있어요. 잠수함 함정을 만들려면 개념 설계 1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3 내지 5년, 상세 설계 3 내지 5년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개념 설계, 어떠한 형의 크기의 잠수함을 속력을 몇몇 톤하고 요 정도 만드는 개념 설계라고 해요. 거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관심사는 선박용 원자로는 그 기간에 기본 설계 정도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어주고, 그다음 핵연료만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그걸 강력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저도 뭐 책임자로서 엄청 걱정이 됐던 게, 잠수함도 안 만들어봤고 원자로도 안 만들어봤다. 그동안 뭐 그렇죠. 육상에 있는 원자로는 다 만들어봤지만 소형으로 만드는 굉장히 컴팩트한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거든. 그걸 안 만들어본 상태에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위야무야 뭐 IAEA 사찰도 나오고 2000년도에 우리 0.2g 우라늄 농축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 그때 일체 사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겹쳤어요. 뭐 신문에도 약간 보도되고, 그런 바람에 그게 이제 사업이 물밑으로 깔아앉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 설계, 기본 설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다 하셨었는데, 잠깐 신문 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됐던 게 저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점점 파장을 더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반길주 교수님, 어떤 파장이 있었던 거죠, 당시? 내부적으로도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조금 한 상태는 기술적 성숙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갑자기 이제 언론에 이제 타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적 파장도 크죠. 그 외부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국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보 도전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 고도화하면서 한국에게 안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보유로 가기 위한 교두보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주재국 그래서 무관들은 바쁘게 움직여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려고 막 나섰고, 그랬군요. 그리고 NPT 체제를 관리하는 IAEA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닉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교훈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지만 NPT 체제 포함해서 외교적인 파장을 제거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도출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봐요. 당시 그 언론 보도 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사찰, 아예 일제 사찰을 받으면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놀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에서도 그때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해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검토해서 해봐라. 네. 해군에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해군에서는 사실 이지스 구축함 갖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겹쳤어요. 그래서 기술력 부족, 그다음에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못 받는 거 이거 결정적이었죠. 이제 뒤늦게 이제서야 털어놓는 또 당시 단장이셨던 우리 문규식 교수님의 설명이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향한 집요함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또 세상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무대왕 연구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결주 교수님 좀 추리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이제 어떤 궤적을 보면 30년 정도잖아요. 그 예산도 수천억 원 들었고 그게 사실은 3기 사업이 중단은 됐지만 어쨌거나 그 노하우,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은 불씨가 살아남거든요. 그 네. 살아남아서 오게 된 게 결국은 문무대왕 연구소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SMR 추진을 하죠. 그래서 ADD에 응용 연구를 지시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예. 핵 추진 엔진 육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장을 이제 건립하는 측면에서 문무대왕 연구소가 결국은 가시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진되는 그게 이 불씨를 통해서 이제 살아남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불씨가 살아남아서 일체형 소형 원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민간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정책적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굉장히 노력을 하죠. 미국 네.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뭐 경항모도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과연 그 전력이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이 기술 여기에 또 더군다나 국무부, 에너지부 등 비확산 그 집단 사고가 가동이 되면서 결국은 핵 확산의 우려와 연동시켜서 사실은 제동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민간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 미래를 또 준비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보일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면 원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이런 걸 가동시켰는데 최근에 가동시켰는데 성공한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하고 두산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뭐 냉각 시스템, 원자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와서 불씨가 군은 군대로 그다음에 민간대로 살아남아서 그게 지금 모이는 시점이 바로 2025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으로 이제 왔어요. 와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핵 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따져볼 텐데 지금부터는 팩트시트 안에 여전히 빈 부분들 한 번씩 채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핵 연료 공급은 핵 연료 공급 누가 맡게 되죠? 핵 연료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HALEU, 그러니까 20%에 근접한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미국산 우라늄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제3국에서 받아들인 그 원심 분리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국내에서 농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늘 계속 설계가 됐다, 개념 연구가 됐다, 설계 연구를 했다, 운영 시연을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려면은 저 연료를 집어넣고 소형 군용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를 가동시킬 지상 실증로에서 저걸 돌려보고 충격도 가해보고 압력도 가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군용 실증로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 나온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내년에 준공됩니다. 거기에 지어질 건 아라 연구로인데 70메가와트짜리예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150메가와트 이상의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저농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NPT 체제 하에서 그러면 핵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올 거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호주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호주 경우는 지금 362 사업과 다르게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추진으로 재래식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공식을 만들어낸 게 오커스죠. 그래서 2021년에 오커스 동맹을 미국, 영국, 호주가 맺어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8척에서 10척 확보하는데 2040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원잠 함대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NPT 문제, 그다음에 미국 원자력법 관련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특별 그 법을 만들어서 특별 협정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 다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한국 그 원잠 계획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 게 오커스라는 공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공식이. 자, 그러면 또 다른 팩트시트의 빈 상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팩트시트 이후에 아직 이거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핵잠은 어디서 건조하게 될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 핵잠 건조는 사실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호주랑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잠을 만들려면 선체가 있어야 되고 소형 원자로 있어야 되고 핵 연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잘만 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까지 잘하면 핵 연료까지 다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호주는 세계 아무것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 수준의 조선 기술 특히나 장보고 3 배치 2 같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메스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정책적인 어떤 신뢰성, 안정성이 10년 이상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로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한다면 전력화 시기, 그다음에 전력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핵연료를 넣는 단계에서는 미국 가서 완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4번 함 정도는 미국 조선소에서 하고 그걸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더 참여하게 이렇게 맛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응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양국이 정밀하게 협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미국의 잠수함 건조나 수리실 부족하거든. 그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풀어야 할 디테일이 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 또 빈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어느 수준 정도로 하게 될 것이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일본 수준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추진 개청하면서 막 총력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줘야 농축 및 재처리는 해줘야 우리가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게 인식이 됐고 우리가 이제 엄청난 투자를 미국이 하잖아요. 그런 뭐 반대급부로 이번에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아마 농축하고 재처리한 수준은 우리가 이번에 갖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의 이제 팩트시트 빈칸부터 해서 우리가 쭉 역사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핵추진 잠수 첫 발을 띄게 됐는데 이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변수는 뭘까요?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냥 옛날 같이 인도가 이제 해군에만 맡겼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 32년 걸렸는데. 선진국,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 다 국책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원자로 저거 하나 하려면 핵연료 사용하고 외교부도 다 들어가야 되고 산자부도 들어야지 그다음 과기부, 국방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로 국책 사업단을 구성해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죠.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핵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